자,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인지 처리 과정은 주의 집중 단계, 지각, 시연, 반복이죠. 그 다음에 부호와 인출과 망각을 통해서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장기 기억으로 넘겼지만은 반복과 인출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단어에 익숙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단어에 우리가 익숙하기 위해서는 반복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반복해서 용어가 귀에 익숙해지면은 그 다음부터 학습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강의는 무료입니다. 다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지속하는 힘이 됩니다. 교수학습 이론입니다. 교수학습 이론은 효율적인 교수와 학습을 위한 방법에 관한 이론이죠. 각 이론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가 알아두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는지 그 적용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 이론의 이해 부분에서 교수학습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교수와 학습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겠습니다. 또한 교수학습 과정에서 글레이저의 교수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야겠고요. 세 번째로 교수학습 이론의 연구이죠. 초기 학습에 관한 어떤 연구들이 있었는지 보고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지이론적 접근, 이 두 가지 관점에서 교수학습 과정에 대해서 봐야겠습니다. 교수 이론이 있으면 학습 이론도 있겠죠. 교수 이론에서는 가네의 교수학습 이론, 그리고 라이귤레스의 교수 설계 이론, 켈러의 동기 설계, 구성주의, 블룸의 인지학습 이론, 오스벨의 유의미 학습, 그리고 정보 처리 이론이 있고요. 학습 이론에는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 가네의 학습 조건 이론, 정보 처리 이론, 피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 비가치키의 인지 발달 이론, 반도라의 사회 학습 이론, 와이너의 귀인 이론, 켈러의 학습 동기 이론이 있습니다. 교수와 학습 이론에 대해서 봤으면 적용도 알아야겠죠. 이 적용은 수업 실제라는 것입니다. 개별화 수업이 있고요. 집단학습, 구성주의 학습, 설명식 수업, 탐구식 수업, 그 다음에 협동학습이 있죠. 시작하겠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에 대한 이해 부분입니다. 먼저 교수학습 개념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교수는 교육 과정에 내포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을 말합니다. 학습은요, 학습자의 지식이나 행동, 태도의 변화를 말하죠. 학습이 됐다는 것은 학습자의 지식과 행동과 태도가 변화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교수는 교육 과정에 포함된 내용을 가르치는 일이죠. 교수는 학문이나 기회를 가르치는 일입니다. 수업보다는 포괄적인 개념이죠. 그럼 수업은요, 교사가 학생에게 지식이나 기능을 가르쳐주는 일을 바로 수업이라고 합니다.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학습자의 내외적 조건을 의도적으로 조정하는 일이죠. 이 수업의 유형에는요, 설명식 수업과 발견식 수업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설명식 수업은 교사가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교사 중심적이고요. 최종적인 형태로 학생에게 학습 과제를 제시하는 수업을 말합니다. 일반 법칙이나 원리, 이 사실 보기 제시를 통해서 제시를 하죠. 발견식 수업은요, 학생이 중심입니다. 그래서 학습해야 할 과제를 학습자가 스스로 찾아내도록 하는 수업이죠. 사실이나 보기를 제시를 해서 일반 법칙과 원리를 발견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학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학습은 경험이나 연습을 통해서 비교적 영속적이고 지속적인 학습자의 인지나 행동, 그리고 또 뭐였죠? 태도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행동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지주의적 관점이 있는데, 행동주의적 관점은 행동의 변화에 대해 초점을 두는 것이고요. 인지주의적 관점은 통찰이나 지각, 동기의 변화에 중심을 두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학습은 경험성이나 훈련성,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득적인 거나 성숙, 그리고 일시적인 변화는 제외가 됩니다. 학습이라는 정의는요. 수업에 우리가 영향을 미치는 요소, 수업 변인이죠. 수업 변인에 세 가지가 있는데요. 교사 변인, 그리고 학생 변인, 환경 변인이 있죠. 교사 변인은 교사의 지적이나 정의적 변인을 말합니다. 가장 큰 변인은 학생에 대한 교사의 기대 수준이죠. 오크학교 실험에서 피그말리온 효과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생 변인은요, 지적, 정의적, 신체적 변인, 이러한 것들이 학생 변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죠. 환경 변인은요, 지역사회 환경이나 가정환경, 그리고 학교 환경 등이 변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여기서 변인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말합니다. 교사 변인에서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었죠. 자기 충족 예언이라고 하는데, 한 예언이 인간의 행동에 어떤 구성력을 가해서 실현을 위한 강력한 수단이 되는 현상을 바로 자기 충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합니다. 교사는 부정적인 교사 기대나 효과를 피하려고 노력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자기 충족 예언, 피그말리온 효과를 통해서 학교 현장 상황에서 어떠한 예들이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과정에서 글레이저의 교수학습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 글레이저는 학습자가 달성해야 할 목표를 세분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습 과제를 분석하고 수업 목표를 세목화해야 된다. 그래서 수업 목표를 확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학습자의 현재 상태를 진단해서
한마디로 선수학습을 진단하고 사전학습을 진단해서 출발점 행동을 진단해야 된다고 봤고요. 수업의 실제 부분에서 수업 목표를 학습자에게 어떤 순서와 방법으로 가르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수학습 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평가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교수학습이 바르게 진행되는지 확인을 해야 된다. 한마디로 학습 결과를 측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교수학습 이론을 왜 연구를 했을까요? 초기 학습에 관한 연구를 보면은 학습에 관한 연구는 학교 학습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한마디로 교수학습 이론을 우리가 연구하는 이유는 학교 학습을 개선하기 위해서이죠. 크게 행동주의적 접근과 인지주의적 접근이 있습니다. 이 행동주의적 기본 입장은요, 유기체는 자극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존재이다라고 봤죠. 이 학습의 내용은 행동의 변화이다. 변화된 행동의 학습에 관심이 있었고요. 고전적 조건 형성 이론에 따르면 무조건 자극과 조건 자극이 결합을 해서 유기체 반응을 유발하는 현상. 그러니까 다른 자극에서도 동일한 반응을 보였죠. 손다이크의 연합주의를 보면은 자극과 자발적 행동 사이에서의 연합, 즉 결합으로 인해서 새로운 행동이 형성되어서 학습이 이루어진다. 자극을 주면 한마디로 반응이 오게 되죠. 이거를 지속적으로 했을 때 새로운 행동들이 형성되어 가는 거. 손다이크 이후에 신행동주의, 스키너는 자극과 반응의 연합이 아닌 반응과 강화 사이의 연합으로 인해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보았습니다. 스키너는 조작적 조건이죠. 손다이크가 자극에 대한 무조건 반응이었으면 스키너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강화를 넣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조건을 주는 것이죠. 그런 차이를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인지적 접근 쪽에서 보면 장이론에서 학습은 문제 상황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 사이에 관계성을 인식하는 통찰 때문에 일어난다고 봤습니다. 한마디로 인지론적 접근에서 학습이라는 것은 문제 상황에서 여러 요소의 관계를 서로 파악을 하게 되고 마침내 통찰을 한다는 것이죠. 또한 톨만의 목적적 행동주의에 보면은 행동은 목적이 있다. 행동은 단순한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 아니고 목적과 관련돼서 인지의 지배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인지주의에서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을 빼놓을 수가 없죠. 피아제 인지발달의 핵심은 동화와 조절을 통해서 평형화가 이루어진다. 그것을 바로 학습이라고 보았습니다. 자, 그럼 깊이를 더해서 학습 이론 들어가겠습니다. 이 학습 이론은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해야 효과적인지 설명을 해주는 이론을 말하죠. 첫 번째, 스키너의 조작적 조건화 이론입니다. 유기체의 구체적인 동작과 그에 따른 강화 때문에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봤죠. 따라서 학습은 행동 변화의 과정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학습은 자극에 대한 선택적 보상, 강화에 의해서 선택된다고 봤죠. 한마디로 보상이 있어야 효과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학습 요소에는 변별 자극과 강화 자극, 그리고 1차적 강화, 2차적, 조건화된 강화, 그리고 정적 강화와 부적 강화 등이 있습니다. 이 스키너가 말하는 학습의 과정은 행동은 어떻게 습득 과정을 거치는가 말하는 것이죠. 행동 조형은 복잡한 행동을 습득할 때 조형의 과정을 거친다. 강화는 시간 강화와 반응 횟수에 의한 비율 강화가 있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타기까지 어려운 동작들의 순차적인 학습 중간에 강화, 즉 행동 조형이 주어지는 것이죠. 강화 계획에는 고정 간격과 고정 비율, 그리고 변동 간격과 변동 비율이 있습니다. 고정 간격은 일정한 시간을 두고 강화를 주는 것이고요. 고정 비율은 일정한 횟수는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강화를 주는 것이고, 변동 비율은 일정하지 않은 횟수의 강화를 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화는 보상이죠. 이 네 가지 강화 계획 중에서 변동 비율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강화 계획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세워야겠죠. 어떤 강화가 가장 효과적인지 보겠습니다. 수업을 위한 원리입니다. 먼저 우리가 자극을 선택할 때는 변별 자극을 선택을 해야 되고, 학생들의 행동을 여러 자극에 의해서 통제되도록 해야 합니다. 강화를 제공할 때는 바람직한 반응 시 바로 제공을 해야 효과적이고요. 일정 수준에 도달하도록 점수표 같은 조건화된 강화를 사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은 강화 이외의 행동을 정확히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가적인 강화가 필요하겠죠. 또한 과제를 달성했을 때 컴퓨터 게임을 시켜준다와 같이 프리메이크 원리를 이용해서 자연적 강화도 있고요. 언어적으로 비평을 해주거나 스티커를 주거나 자유시간 등을 주거나 해서 고안된 준비된 강화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강화 시간도 중요하겠죠. 혐오 통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혐오 자극을 주거나 정적 강화를 제거를 해서 혐오 통제의 문제로 감정적 반응과 벌을 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업 원리들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프로그램 학습 자료 개발을 위해서 우리가 반영해야 될 원리들도 있습니다. 교실 수업에서 적절하게 강화를 사용하고 개발된 학습 자료와 방법이 있어야 효과적이겠죠. 이러한 원리들에는 점진적 접근의 원리도 있고 적극적 반응의 원리, 즉각적 피드백의 원리, 또한 자기 진도의 원리도 있습니다. 다음은 간의 학습 조건 이론입니다. 내적, 즉 학습자, 그리고 외적, 학습 자료, 이러한 학습 조건들을 고려해서 학습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죠. 간에가 보는 학습의 개념은 학습이라는 것이 인간의 성향이나 능력의 변화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학습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간에는 학습에 관한 기본 과정으로 학습과 인간 발달, 즉 인간의 행동 발달은 학습의 누적 효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누가적 학습 모형이 있는데 개개인의 학습이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고 누가적이라는 것이죠. 즉 단순한 능력은 더 복잡한 능력의 학습에 기여하고 다른 상황으로 일반화되어서 지적 완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한 가지 이론을 모든 학습에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보는 인간 학습의 다양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간에 있는 학습을 언어 정보, 지적 기능, 운동 기능, 태도, 인지 전략 이렇게 5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언어 정보는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정보를 말하죠. 지적 기능은 방법적 지식과 절차적 지식으로 여러 가지 기호나 상징을 사용해서 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간에가 말하는 운동 기능은 신체적 움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 능력 및 실행을 하고 계획 세우는 것. 그 다음에 태도는 여러 활동들 가운데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 데 영향을 주는 능력을 말하고요. 인지 전략은 개인의 학습, 기억, 사고, 행동을 지배하는 내재적으로 조직된 기능을 말합니다. 개념과 규칙의 활용을 조정해주고 점검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럼 간에가 말하는 이 5가지 과제의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이 있는데요. 외적 조건과 내적 조건. 외적 조건은 학습자의 외부 환경 조건입니다. 학습에 필요한 환경을 제공해야 된다고 봤고, 내적 조건은 학습자의 선수학습 능력, 즉 필수적 선수학습 요소와 보조적 선수학습 요소가 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학습자가 갖는 내적 조건, 즉 선수학습 능력이 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봤고, 그 다음에는 교수자가 마련해주는 외적 조건, 즉 환경이죠. 이것이 알맞게 제공되어야 된다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선수학습이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을 갖추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죠. 간에는 인지처리 과정을 그의 학습 분석에 적용을 했습니다. 9단계고요. 이 인지처리 과정에서 첫 번째로 학습자가 자극에 경계하는 주의 집중 단계, 그 다음에 학습자가 학습 목표를 설정하도록 기대를 하는 단계, 세 번째로 선수학습 능력의 재생을 자극하는 작동적 기억으로의 재생, 네 번째로는 중요한 자극 특징을 작동적 기억 속에 잠깐 저장하는 선택적 자각 단계, 다섯 번째로는 자극 특징과 관련 정보를 장기 기억으로 전이하는 의미론적 부호화 단계입니다. 여섯 번째는 개인의 반응 발생기로 저장된 정보를 재생해서 반응하는 재생과 반응 단계, 일곱 번째는 학습 목표에 대해서 학습자가 가졌던 기대를 확인하고 재생과 전이하는 강화 단계, 여덟 번째로는 학습력 재생을 위해서 부가적인 암시를 제공하는 재생을 위한 암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반화 단계죠. 새로운 상황으로 학습 전이력을 높이는 일반화 단계입니다. 이렇게 간에는 학습의 단계를 9단계로 나눴습니다. 다음 정보 처리 이론 보겠습니다. 정보가 투입되고 저장되고 기억으로부터 어떻게 인출되는지 설명하는 이론이죠. 이 정보 처리 이론은 학습 관점에서는 학습자 내부에서 학습이 발생하는 과정과 기제를 설명한 이론이죠. 인간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사고의 과정을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이론은 정보 저장소와 인지 처리 과정의 2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 과정은 인간의 학습을 학습자 외부로부터 정보를 획득해서 저장하는 과정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두뇌라는 저장고에 보관하는 과정을 학습의 과정으로 본 것이죠. 이 정보 처리 이론에서 보는 학습 과정은요, 감각 등록기, 단기 기억기, 장기 기억기를 거치게 됩니다. 감각 등록기는 감각 수용 기관을 해서 정보를 최초로 저장하는 것이죠. 수용량에는 제한이 없고 즉시 처리되지 않을 경우에 유실이 됩니다. 까먹게 되는 것이죠. 단기 기억, 작동 기억이라고도 합니다. 단기간에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단기 기억이라고 하죠. 성인의 경우는 5개에서 9개의 정보가 약 20초간 저장될 수 있는 곳. 그래서 우리가 암기하기 위해서 청킹을 하는 거. 이 청킹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청킹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그 기억을 떠올려서 장기 기억으로 넘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기 기억은 무한한 정보를 영구히 저장할 수 있는 것이죠.
일상기억이나 의미기억. 이 일상기억은 개인의 경험을 보유하는 저장소. 기억의 정보는 주로 이미지로 부호화시키죠. 의미기억은 경험을 습득을 해서 일반화된 지식을 저장하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 전략이나 사고기술, 사실, 개념, 규칙들 이런 것들. 이 정보처리 이론은 감각 등록기를 지나서 단기기억 그리고 장기기억으로 넘어가게 된다. 장기기억은 일반화가 된 것이죠. 이러한 인지처리 과정은 우리가 주의 집중을 하는 단계, 그 다음에 지각을 하게 되고 시연,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이미지로 만들 수 있는 부호화, 그 다음에 인출과 망각의 단계, 이러한 과정을 지속적으로 거치면서 우리가 인지처리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주의, 부호화, 저장과 인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주의는 친숙한 패턴 인식은 자동으로 되고 낯선 패턴 인식은 심사숙고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부호화는 장기 기억에 보존하려면 우리가 부호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봤죠. 조직과 정교화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조직화는 체계가 잘 된 정보는 학습하기 쉽고 기억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조직을 잘 해야겠죠. 정교화는 새로운 정보에 다른 것을 더하거나 다른 것에 관련시켜서 정보를 확대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정교화를 위해서는 정보를 기억하기 위한 단순 반복을 해야 되고 정보를 특정한 방식으로 변형할 수도 있어야 되고 또한 새로운 자극을 유의미한 구조로 정교화하는 쉐마 전략이 있습니다. 유지시연, 정교화 시연, 쉐마 전략. 다음 저장과 인출 보겠습니다. 부호화 다음에 정보를 접근하고 회상하는 것은 저장 형태와 장기 기억 속 정보의 범위에 의존한다고 했습니다. 정보 저장 형태와 크기, 부호화에 따라서 인출에도 영향을 미치죠. 자, 다시 정리해서 보자면은 우리가 인지처리 과정은 주의 집중 단계, 지각, 시연, 반복이죠. 그 다음에 부호화, 인출과 망각을 통해서 계속 이게 반복되면서 우리가 장기 기억으로 넘기고 장기 기억으로 넘겼지만은 반복과 인출을 하지 않게 되면 다시 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이론을 수업에 적용해 보면 새로운 정보를 습득시킬 때 과정은 자극의 주의, 자극의 부호화, 요약 부호의 저장과 상기입니다. 이를 적용한 수업 과정은 새로운 자극을 수용하도록 안내 지도를 만들어서 제시하고 부호화를 촉진하고 그 다음에 저장과 인출을 촉진하는 일이죠. 또한 교수 계획 시에 새로운 학습을 기존의 인지 구조에 관련시키는 것이고 정보를 유의미한 부호로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다음은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 보겠습니다.